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7월은 지구 표면과 해수면이 역대 가장 더웠던 7월로 기록됐다고 세계기상기구가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도 최근 낮 기온이 연일 올해 최고 수준을 이어가면서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사람이 하루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로 북상하는 태풍 카눈이 일본을 강타하면서 주민 40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철도 운행이 중단되고 항공기 결항이 잇따르는 가운데 7호 태풍 란도 일본을 관통할 것으로 보여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미국 동부에서는 우박과 뇌우를 동반한 토네이도로 최소 2명이 숨지고 대규모 정전과 항공기 결항, 주택 파손 등의 피해가 났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동부 전역에 주의보를 발령하고 피해를 경고했는데 실제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실물 항공권과 신분증 없이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만으로 국내선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과 탑승권을 연계해 QR코드를 받는 방식인데 현재 14개 공항, 4개 항공사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가 기아의 준대형 전기차 EV9의 주행 중 동력 상실 현상과 관련해 리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지난 5월부터 7월 사이 생산한 EV9 8,300여 대로 리콜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어제 서울은 낮 기온이 35.6도까지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이 올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 태풍이 몰고 온 동풍이 영향을 줬기 때문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구름 하나 없는 하늘에서 뜨거운 햇살이 쏟아집니다. 습도는 조금 낮아졌지만 기온이 계속 높아지는 불볕더위입니다. 서울 낮 기온은 35.6도. 올해 여름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경기 양평 옥천면은 38.8도, 전남 담양도 37.4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번 폭염은 서쪽 지역을 달궜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며 불어든 동풍이 원인이었습니다. 이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어 고온 건조하게 바뀌며 서쪽 지역 기온을 크게 끌어올린 겁니다. 반면 동해안은 강릉이 24.6도에 머물며 서쪽보다 10도나 낮았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장마 이후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일수는 12, 열대야일수 11일 정도로 예년보다 다소 심했습니다. 하지만 폭염은 태풍이 전국을 휩쓸고 지나가면 한풀 꺾일 걸로 보입니다. 35도 안팎까지 올랐던 낮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떨어지고 열대야도 다음 주 중반부터는 사라질 걸로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올해 7월은 지구 표면과 해수면이 역대 가장 더웠던 달로 기록됐다고 세계기상기구 WMO가 밝혔습니다. WMO는 지난달 지구 표면 평균 기온이 섭씨 16.95도로 역대 월별 최고 고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섭외가 기후변화 맞이 노선으로 꼽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한 온도에 근접했습니다. 올해 7월 해수면 온도도 20.95도로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의 일일 온열 환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집계를 보면 그제 하루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사람은 106명이었습니다. 올해 감시체계가 시작한 지난 5월 20일 이후 누적 온열질 환자 수는 1,98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1명 많습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도 2명 더 발생해 모두 27명이 됐으며 지난해 7명의 4배 수준입니다. 올해 누적 온열질 환자 중에는 남성이 75.8%로 여성보다 3배 이상 많았고 65세 이상 고령층이 31.3%를 차지했습니다. 태풍 카눈이 남해안에 상륙한 뒤 수도권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진로가 점점 서쪽으로 치우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북쪽으로 방향을 튼 태풍 카눈.
고수온 해역을 통과하며 강한 세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한반도를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태풍은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 뒤 중부 내륙을 거쳐 수도권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사흘 동안 진로를 보면 점점 더 서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현재 태풍 진로 좌우에는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태평양 고기압 아랫부분에 7호 태풍이 발생하면서 고기압이 서쪽으로 확장해 태풍 진로가 서쪽으로 치우치는 겁니다. 앞으로의 진로도 동쪽보다는 서쪽으로 조금 더 이동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 영역, 큐슈 서쪽 해상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해 올 때의 태풍의 달 정도, 그리고 상층에 유입되는 상대적으로 찬 공기와의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이 동편과 서편이 지금 현재 매우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기상청은 태풍 직접 영향권에서 내륙에는 최고 300mm의 폭우가 내리고 최고 초속 35m의 돌풍이 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전남 남해안과 영남 해안에 초속 40m의 폭풍이 불고 영동에는 6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태풍 카눈이 지나가고 있는 일본에서는 수십만 명의 주민이 안전을 위해 대피하고 열차를 멈췄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에 태풍 7호가 직접 관통할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6호 태풍 카눈은 일본 가고시마현 야쿠시마 섬 앞바다에서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많은 비를 몰고 오는 게 특징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규슈 남부 지역에 최대 400mm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기상청은 서일본과 태평양 방면의 총 강수량이 평균적인 8월 강수량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4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관측되는데 이동 속도까지 느려서 산사태와 침수 피해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태풍은 흰남노에 비교해서 70%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하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이 같은 우려에 22만 세대, 40만 명이 넘는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구마모토와 가고시마를 잇는 신칸센 운행은 중단됐고 항공기 160여 편이 결항됐습니다. 태풍은 일본 서남부 규슈에 접근한 뒤 내일 오전쯤 우리나라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를 향해 태풍 카눈이 빠져나온 뒤에도 이르면 이번 주말쯤 새로 발달한 7호 태풍 란이 일본을 관통하기 시작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미국 동부 지역에선 토네이도와 폭풍이 몰아쳐 적어도 2명이 숨졌습니다. 100만 가구 이상 정전 사태가 발생하고 수천 편의 비행기가 결항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성조기를 찢을 듯한 기세로 몰아치는 강풍. 도로 옆 전봇대가 줄지어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주택가 CCTV에 찍힌 영상에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찬 비가 퍼붓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강풍과 함께 골프공만한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초강력 태풍이 훑고 지나간 미국 동부 지역. 주택 지붕이 뜯겨나가고 버스는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도로를 따라 나무가 도미노처럼 줄지어 쓰러졌고 주차장에는 부러진 나무가 차량을 잇따라 덮쳤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앤더슨에서는 15살 소년이 할아버지 집을 찾았다 강풍에 쓰러진 나무에 깔려 숨졌고 엘레바마주 플로렌스에서는 28살 남성이 벼락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정전 사태도 속출해 한때 120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We honestly didn't think anything about it. We lost power for about 2 hours. 강풍의 영향으로 항공기 운항도 차질을 빚어 2,600여 항공편이 취소되고 7,900여 편은 지연됐습니다. 미국 동부 지역에 태풍이 몰아치는 동안 남부 지역은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에 시달렸습니다. 알래스카에서는 빙하가 녹으면서 지반이 물러져 커다란 나무가 쓰러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을 공유하는 남미 8개국이 현지 시간 8일 브라질 벨랭에서 아마존 협력조약기구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브라질 대통령 주관으로 진행하는 회의에는 콜롬비아, 볼리비아, 페루, 가이아나 등 5개국 정상이 만났고 에콰도르, 수리남, 베네수엘라에서는 부통령 등이 참석했습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아마존 열대우림을 보유한 국가 간 협력을 재개하고 확장하는 사안이 최근처럼 시급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 대처에서부터 국제금융 시스템 개혁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 의제에서 열대우림 국가의 목소리를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마존 협력조약기구 정상회의는 지난 2009년에 열린 뒤 14년 만입니다. 지난달 YTN이 단독 보도한 기아 EV9 주행 중 동력 상실 현상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는 제작 결함이 발견돼 제작사인 기아에서 자발적 시정 조치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EV9은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통신 불량이 발생할 때 전원 공급이 차단돼 주행 중 차량이 멈출 수 있는 결함이 드러났습니다. 자발적 시정 조치 대상은 지난 5월부터 지난달 사이 생산한 EV9 8,394대로 내일부터 리콜에 들어갑니다. 국토부는 리콜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서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실물 항공권과 신분증이 없어도 스마트폰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국내선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 전국 14곳 국내선 공항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입니다. 스마트폰에 깔린 앱을 켠 뒤 모바일 신분증과 탑승권을 연계합니다. 탑승권 정보와 앱에 있는 고객 정보가 일치하면 QR코드와 항공권 정보가 함께 표시됩니다. 발급받은 QR코드는 탑승이나 신원 확인 때 기존 탑승권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김포와 김해, 제주 등 전국 국내선 14개 공항에 스마트 항공권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하나의 QR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체함으로써 국내선 이용 고객들이 신분증과 탑승권을 여러 번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하이에어, 이스타항공 4개 항공사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향후에는 이제 전체 10개 항공사, 국내선 10개 항공사가 다 이 서비스에 이제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앱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정보를 등록하고 이용 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타이완 TSMC의 독일 반도체 공장 설립 계획이 공식적으로 확정됐습니다. 타이완 매체들에 따르면 TSMC는 어제 이사회를 열어서 독일 드레스덴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안건을 확정했습니다. TSMC가 유럽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공장은 총 투자금 100억 유로, 약 14조 4천억 원 규모로 건설되며 독일 정부가 50억 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착공은 내년 하반기로 예상되며 준공 후 첫 제품 생산은 2027년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표 연구자들과 함께 다양한 연구 분야에 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코너, 국대들의 연구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재료연구원의 연구실을 방문해 보겠습니다. 최근 종종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차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해 줄 방열 신소재 연구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안철우 책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 우수 성과로 박사님 연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어떤 건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방열 소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방열 소재는 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혀주는 소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휴대폰이나 TV, 노트북, 배터리 같은
그런 전자제품들이 고장 나거나 오래 쓸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열 문제 때문인데요. 그 열을 잘 식혀주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죠. 열효율 관리 문제는 그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이제 더욱 심각해졌는데요. 이게 배터리 열 관리가 안 되면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네. 화재가 발생하면 소비자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이죠. 근데 현재 지금 사용되고 있는 소재가 알루미나라는 소재인데 이 알루미나는 가격이 저렴해서 사용되는 거지 이게 성능이 좋아서 쓰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성능이 좋은 소재로 바꾸려고 하면 가격이 10배에서 100배 정도로 비싸지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소재는 그 알루미나하고 가격은 같으면서 여전도도 즉 방열 성능은 2배가 되는 MgO를 개발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MgO, 산화 마그네슘, 일명 마그네시아라는 소재를 연구하시는 건데요. 이 물질이 정확히 뭘까요? 이게 원래 알루미나하고 같이 이제 가격이 저렴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소재인데요. 그 알루미나는 굉장히 다방면에 사용되고 있는 반면에 MgO는 뇌화물이나 뭐 의약품 이런 데만 주로 사용되어 왔는데 이 MgO가 실제로는 방열 성능도 알루미나보다 2배가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 MgO를 전기차에 사용하면 방열을 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열 관리가 더 좋아지는 거고 그럼 전기차의 안전성이 더 확보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소재가 전기차에서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안전성을 높이는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예,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면 이제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열을 어떻게 빼는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전기차에서는 금속 케이스 안에 배터리를 이제 넣어서 사용하는데 네. 그냥 넣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방열 접착제라는 접착제를 사용해서 붙여서 이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배터리에서 열이 나면 그 난 열을 빨리 금속 케이스로 빼줘야 열이 빨리 식혀지게 되는 건데 빨리 빼줄 수 있는 성능이 곧 방열 성능입니다. 근데 알루미나를 사용하는 것보다 저희 MgO를 사용하면 열을 더 빨리 쉽게 빼줄 수 있으니까 빨리 식히게 되고 그럼 열 관리가 잘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 배터리의 안전성이 올라가고 그러면 전기차의 안전성도 올라가는 것이죠. 예, 그 마그네시아가 사용되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그 중에서 또 어떤 거를 새로 개발하셨다는 걸까요? 예, 원래 그 MgO 같은 이런 방열 소재들을 선도하고 있는 데는 일본이거든요. 일본에서는 이제 알루미나를 MgO로 대체하는 시대가 올 거다라고 네. 예측을 해서 2018년부터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들기도 너무 어렵게 만들고 있고요. 방열 성능도 그렇게 좋지 않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저희가 개발한 킴스 MgO, 킴스라는 것은 이제 한국 재료원군을 칭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이제 MgO다 해서 킴스 MgO라고 부르는데, 이 킴스 MgO는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고 방열 성능도 일본 제품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새롭게 만든 재료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쉽게 만든다는 이유가 그냥 MgO 원료 소조에다가 0.3% 정도 첨가제를 넣어서 잘 섞어서 열처리해주면 끝납니다. 근데 모든 문제점이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아, 예. 그러니까 그 알루미나에서 MgO로 가는 지금 방향성은 있었는데 그걸 더 쉽게 만들고 월등한 제품을 만드셨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기존에는 왜 MgO를 사용하지 못했던 걸까요? 이제 그 세라믹을 제조하는 방법은 도자기 생각하시면 되는데 고온에서 열처리를 해서 만들거든요. 근데 MgO가 그 지금 사용되고 있는 알루미나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 구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죠. 장비값도 엄청나게 비싸지고 전기 소모량도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서 가격이 비싸니까 이제 열처리 온도를 너무 높은 열처리 온도이기 때문에 낮춰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네. 또 하나 더 심각한 문제인데 MgO는 공기 중에 수분하고 반응을 하거든요. 그럼 이게 방열 성능이 떨어져 버리고요. 그리고 또 모양의 변형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방열 접착제로 못 만들죠. 네. 그래서 높은 열처리 온도 그리고 물하고 반응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쓸 수 있었는데 저희가 그걸 다 해결을 해서 알루미나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만들고요. 그리고 알루미나보다 공기 중에 수분하고 더 반응을 안 하고요. 근데 방열 성능은 2배가 돼서 이제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방열 소재라는 게 전기차만 사용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 MgO가 잘 활용하면 여러 분야에 좀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곳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단 방열 소재로 기본으로 개발을 했으니까 배터리 열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또 모든 전자제품은 다 열이 나니까 그거 식히는 데 쓸 수 있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요. MgO가 방열 성능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소재하고 반응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세라믹 소재 열처리를 할 때
도가니라는 용기 안에 이렇게 넣어놓고 열 처리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반응을 안 해야지 네. 이제 그거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알루미나를 쓰고 있는데요. 알루미나보다 MGO가 반응을 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2차 전지의 양극재도 알루미나 동안으로 만들고 있는데 네. 그걸 MGO로 바꾸면 더 고품질의 양극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시도하고 있는 대기업들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MGO가 그 외에 다른 좋은 성능도 많아서 이제 그동안 너무 높은 온도에서 만들어야 돼가지고 안 썼었는데 이제 저희가 알루미나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만들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재료 연구원이시니까요. 재료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 소재를 개발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희가 처음 시작은 대부분 원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에 크게 도움되는 연구가 아니었던 게 아주 먼 미래를 보는 연구였기 때문에. 네. 근데 정철원의 임무 중에 이제 요즘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게 중소기업을 많이 도와줘라라는 거거든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이제 중소기업의 세라믹 업체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많이 만나고 얘기해 보니까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고, 근데 앞으로 방열 소재가 굉장히 유망할 것 같은데 방열 소재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비싼 소재는 어차피 못 쓰니까 네. 지금 쓰고 있는 알루미나보다 가격은 높지 않고 똑같으면서 성능은 좀 좋은 거 좀 개발해 주시면 저희가 좋죠라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제 찾아보니까 그게 MGO였고 그래서 MGO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예. 또 이번 기술 상용화를 위해서 연구소 기업을 설립하신 것으로 들었는데요. 어떤 회사일까요? 소울 머티리얼이라는 기업인데요. 경산에 있고 정인철 박사님이 이제 대표로 이끌고 계시고 저희가 개발한 킴스 MGO를 이제 방열 접착제를 만들 수 있는 방열 필러로 제작 및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GO가 다방면에 더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른 분야에도 쓸 수 있게 또 연구 개발도 진행하고 계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네, 이 킴스 MGO가 방열 소재 그리고 좋은 도가니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기술이 상용화가 될 경우 국내에서 시장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이게 세계 시장은 한 1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와, 네. 예, 저기 독일이나 미국에서 대기업들은 뭐 1년에 몇 조 원씩 팔고 있으니까 굉장히 큰 시장인데 국내에서는 한 정확하게 통계낸 것은 없는데 주위에 이제 제가 다른 분들 회사 분들 만나보면 더해보면 대충 1조 원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1조 원 정도 굉장히 큰 시장이고 그 상황에서 이제 그분들이 특별한 장점이 없이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셨는데 저희가 이제 MGO를 새로 개발하면서 이것은 제가 선점하게 되는 거니까 앞으로 이분들 미래 먹거리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조도 쉽고 성능도 좋다고 하셨는데요. 앞으로 배터리 업계 등 방열 시장에 다양한 분야의 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 안철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물원에서 가장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동물 하면 원숭이를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원숭이는 사람과 닮은 귀여운 모습과 행동으로 많은 이들에게 웃음을 주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사이언스 주에서는 친숙한 동물이죠. 원숭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